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계의 정말 큰 손 중 하나죠. 웰스파고, 티커는 WFC인데요. 이 웰스파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총 자산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과거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걸 딛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들리긴 하죠. 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회복이라는 그 키워드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점은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위험 요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대규모 스캔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남긴 상처가 과연 완전히 아문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자산 상한 규제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의 그림자랑 또 앞으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웨스파고의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좀 균형 있게 분석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웰스파고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핵심 비전이 모든 고객의 재무적 요구 충족 및 재무적 성공 지원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길고 거창한데 간단히 말하면 고객의 주요 금융 파트너,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파이낸셜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 비전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바로 그 고객 중심이라는 가치랑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아, 그 유령 계좌 스캔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무리한 실적 압박 속에서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했던 그 과거 스캔들은 웰스파고 평판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그 사건 이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건 웰스파고로 분석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뼈아픈 지점이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오를 딛고 일어서려는 그 노력이 바로 현재 회복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웰스파고의 그 근본적인 강점 중 하나를 꼽으려면 역시 미국 내 최상위권의 예금 시장 점유율 아닐까요? 예금 기반은 확실히 강하죠. 네, 오랜 역사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지점망을 통해서 확보한 이 방대한 예금 기반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커스터 펀딩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은행 수익성의 거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강력한 예금 기반은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익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웰스파고의 수익 중에서 순이자 수익, 그러니까 NI라고 하죠. 이게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마진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이 비중이 전체 수익의 55에서 한 60%에 달합니다. 와, 상당히 높네요. 그 정도면. 네, 이게 다른 대형 은행들하고 비교해도 좀 다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변동한다거나 혹은 다른 은행하고 예금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경우에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약점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금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도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마진 압박 위험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금리 변동성이나 예금 경쟁 심화 같은 외부 요인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환경적인 도전 속에서도 웰스파고는 내부적인 체질 개선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경영 효율성 개선입니다. 효율성 비율, efficiency ratio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중요하죠. 은행이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썼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낮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웰스파고는 이 비율을 60%대 중반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2024년 2분기에는 64%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에 근접했네요. 네, 그리고 지난 4년간 무려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거의 뭐 15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셈이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목표 달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웰스파고보다 더 낮은 효율성 비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좀 높은 편이군요. 경쟁사 대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 노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 ROE나 유형 보통주 자본수익률 ROTC 같은 자본 효율성 지표입니다. 얼마나 자본을 잘 굴려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맞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도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웰스파고도 이 ROTC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2분기에는 15.2%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수치 자체는 올라왔죠. 네, 이게 과거 스캔들 이후에 강화된 그 리스크 관리라던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2%라는 수치 자체가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경쟁사들의 ROE가 이미 15%에서 한 17%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해요. 이미 경쟁사들은 그 정도 수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따라잡고 있는 과정인 거지 아직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웰스파고의 자본 효율성이 과거 몇 년간 경쟁사 대비해서 1%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낮았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2018년부터 미 연준 페드로부터 부과받았던 자산 상한 규제, 에셋캡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자산 상한 규제. 네, 바로 그거죠. 이 규제 때문에 말 그대로 은행의 총자산 규모를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유한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제약을 받았고 그 결과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이 규제가 최근에 해제된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변화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누적된 영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 자산 상한 규제, 웰스파고에게는 정말 발목을 잡는 큰 족쇄와 같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몇 년간 성장을 그냥 억눌러 버렸으니까요. 이제 그 족쇄가 풀렸으니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웰스파고의 주요 사업 부문을 좀 살펴보고 이 규제 해제가 각각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웰스파고의 사업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금융 및 대출, 컨슈머 뱅킹 앤 렌딩 부문입니다. 매출의 한 40%에서 45% 정도를 담당하고요. 개인 예금이라던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같이 우리가 흔히 은행하면 떠올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가 바로 저비용 예금을 조달하고 방대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부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및 투자금융, 줄여서 CIB라고 부르는 부문입니다. 매출 비중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M&A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증권 발행 및 거래, 트레이딩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가 현재 웰스파고가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CIB 부문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대형 은행들,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에 비해서 이 CIB 분야 경쟁력이 웰스파고가 다소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 상한 규제가 풀린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 좀 더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거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상업금융 부문인데요.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라든가 자금관리, 리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분야는 웰스파고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분야라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강호 분야군요. 마지막 4번째는요? 마지막은 자산 및 투자 관리, 웰스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줄여서 WIM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문이 매출의 한 15%에서 20%를 담당합니다. 고액 자산가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나 프라이빗 뱅킹, 은퇴 설계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수수료 기반 수익은 금리 변동 같은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변동성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개의 사업 부문이 있군요. 과거에는 이 다양한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뭐 그런 명목하에 직원들에게 좀 무리하게 교차 판매, 그러니까 크로스셀링 압박을 가했던 게 큰 문제였잖아요. 네, 바로 그게 스캔들이 원인 중 하나였죠. 네, 이제는 그런 방식 대신에 4,000개가 넘는 지점, 그리고 13,000개 이상의 ATM이라는 아주 강력한 오프라인 망하고 또 디지털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아주 일관되고 편리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략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좀 더 고객 중심적으로 가려는 노력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전략 변화와 효율성 개선 노력 위에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지난 2025년 6월에 있었던 자산 상한 규제 해제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규제는 정말 지난 몇 년간 웰스파고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자산을 늘릴 수가 없었으니까 성장의 한계가 너무 명확했죠.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몸집을 키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규제 해제는 웰스파고의 가장 강력한 잠재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말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그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이 마침내 규제 당국의 인정을 받아서 이 족쇄를 풀게 된 거니까요. 파고의 성장을 억눌렀던 핵심 제약이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누구로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속 성장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건 왜죠? 일단 은행 산업은 이미 상당히 포화 상태에 가깝고 경쟁은 정말 너무나 치열합니다. 특히 웰스파고는 과거 스캔들로 인해서 실추된 고객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또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과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예요. 규제 해제라는 이벤트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 자산 상한 규제가 완전히 풀리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꽤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회복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은 괜찮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10월 14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자산 상한 규제 해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앞으로의 성장 목표치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예요. 여기서 만약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와준다면 주가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기대감이 큰 만큼 웰스파고가 여전히 안고 있는 그 독특한 리스크 요인들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특한 리스크 요인이요? 네. 일반적인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지는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뗄 위험, 이런 것 외에도 웰스파고는 과거 스캔들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규제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상한 규제라는 가장 큰 족쇄는 풀렸지만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벌금이나 소송 비용 또는 추가적인 규제 준수 요구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건 웰스파고의 비용 구조나 수익성에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과거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야 할까요? 몇 가지 잠재적인 이익 충격 요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신용 손실 위험입니다. 특히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CRE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좀 크잖아요. 네, 맞아요. CRE 얘기 많이 나오죠. 만약에 웰스파고가 고유한 이 CRE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부실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한다면 순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존하는 규제 관련 비용입니다.
과거 스캔들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시스템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겠군요. 네. 그리고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약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순이익이 2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이 5% 추가로 발생하면 순이익이 13에서 14%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민감도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즉, 신용 리스크와 운용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1%포인트, 5% 변화에 수익이익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민감하다는 뜻이네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2분기 실적 자체는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 웃돌았죠. 하지만 바로 그 실적 발표 자리에서 웰스파고는 연간 순이자 수익 NII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다소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이죠. 아, 그랬었군요. 좋은 실적 발표하고 NII 전망은 낮췄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산 상한 규제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예금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또 예금 유치 경쟁도 심화되는 등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 이 NII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향후 NII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NII 추세가 정말 핵심 관점 포인트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웰스파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기술 투자, 특히 윈세이프라는 이름의 가상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이게 분석을 위한 가정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에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해당 분석 자료 원문에서도 이 윈세이프는 분석 목적상 설정한 가상의 가정, 하이포테티컬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실제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기술 개발이나 운영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간 15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하기도 하고요. 네, 투자는 하고 있죠. 하지만 윈세이프라는 특정 명칭의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분석가의 추정에 기반한 시나리오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윈세이프라는 가상의 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요, 웰스파고가 보유한 그 방대한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신용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이죠. 이 충당금을 최적화하는 여건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AI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불필요한 대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분석에서는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만약 이 윈세이프 덕분에 특정 구간의 연체율이 0.15%포인트 개선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약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대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와, 0.15% 피 개선에 1조 원 가까이요. 엄청난 효과인데요. 네, 이게 해당 분기 순이익의 23%가 넘는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기술 효과가 없었다면 순이익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인 거죠. 그 계산 결과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은 만약 뭐뭐 했다면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는 정말 수많은 기술적, 조직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델상의 예측과 실제 성과 사이에는 얼마든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숫자를 웰스파고의 실제 기술력이나 미래 수익성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가상의 시나리오니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의 핵심은 단순히 그 비용 절감 효과의 숫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웰스파고가 왜 기술 투자, 특히 이 리스크 관리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함의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함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스캔들 이후에 웰스파고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규제 당국에게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윈세이프와 같은 이런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웰스파고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고객 거래 데이터나 신용 데이터는 이런 AI 기반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고요. 네,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는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기술 투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 모델의 정교함이나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 예측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운영 리스크 감소로 이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규제 당국의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인정으로 연결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자랑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규제 당국이 그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상 모델의 수치보다는 실제 성과와 규제 당국의 평가와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실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윈세이프 가설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쩌면 이러한 잠재적인 기술 역량과 데이터 경쟁력이 실제로 규제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산 상한 규제 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기술력이 규제 해제의 숨은 공신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경쟁은행들이 웰스파고와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특히 과거 스캔들 이후에 훨씬 더 강화된 규제 적합성 기준까지 충족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과 5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사실상 웰스파고에게는 일종의 기술적인 해자, 모트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 진입장벽 추정치 역시 가설의 일부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방대한 데이터와 또 규제 대응 경험이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정확히 얼마라고 정량화하고 그것이 반드시 미래의 초과 수익이나 주가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윈세이 분석은 웰스파고의 기술 투자와 리스크 관리 노력의 어떤 잠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였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이제 종합적인 밸류에이션과 향후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회복 스토리. 즉 과거의 부진을 딛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죠. 다른 하나는 탄탄한 예금 기반 같은 회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그 회복 스토리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요. 웰스파고는 여전히 경쟁 우량 은행들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 PB 할인이 아직도 있군요. 네, 즉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웰스파고의 그 과거 문제와 또 여전히 남아있는 운영 및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되려면 그 회복 스토리가 구체적인 실적 개선과 리스크 감소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할 겁니다. 물론 아직 할인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이미 약 250억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주주 환원은 꽤 적극적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자산 상한 규제가 풀렸으니까 앞으로 자본 운용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14% 이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NII가 예상보다 선방했고 비용 통제 노력도 효과를 발휘했으며 평균 대출 잔액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분명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간 NII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은 시장의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기도 했어요. 또 그 NII 얘기네요. 네, 이게 중요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NII 압박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위험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3분기 NII 실적, 시장 컨센서스는 약 12.8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실적과 또 향후 NII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인 주가 향방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 NII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거나 향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될 경우에는 2분기에 긍정적인 효과는 희석되고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NII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경우 주가가 3%에서 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고요. 3분기 NII 정말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평가 논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웰스파고의 대출 자산 건전성, 예를 들어서 총 대출 중에서 연체된 비율 같은 걸 보면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연체율 관리는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뗄 위험 자체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B 비율이 낮게 평가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및 규제 리스크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비신용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신용 위험 외의 다른 리스크들이 점차 해소된다면 웰스파고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즉 PB 릴레이팅을 박을 잠재력이 크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체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PB 비율이 0.10p에서 0.15p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의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신용관리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이 할인을 적용하는 이유, 즉 운영 및 규제 리스크가 실제로 해소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시장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상한 규제 해제는 물론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장의 오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 범위가 대략 9배에서 11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전히 경쟁사들의 평균인 10배에서 12배보다는 낮습니다. 목표치 자체도 아직 좀 보수적이군요. 네, 이건 뭐냐면 분석가들조차도 웰스파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완전히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런데 경영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좀 간접적인 신호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가상 분석에 기반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또 가상 분석인가요? 웃음. 네, 또 가상 분석입니다. 만약에 웰스파고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금액 자체는 웰스파고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죠. 티끌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1억 달러면 정말 작죠. 네. 하지만 오랫동안 규제 당국의 그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던 은행이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회사 주가가 현재 너무 싸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경영에 자신이 있다는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석은 실제 EPS 증가 효과, 계산해보니 0.061%로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 효과보다는 이런 신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반영해서 목표 주가의 약 8% 정도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상의 결론 60달러에서 64.8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상 분석의 한계는 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는 실질적인 재무적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물론 신호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자본 배분 계획과 그 규모,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은 오늘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해석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 분석은 참고만 하는 걸로 하고 실제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약 자산 상한 해제를 발판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CIB나 자산관리, WIM 같은 고수익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에서 7%의 매출 성장률 CAGR을 달성하고 주가도 현재보다 30에서 40%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5년 CAGR 6에서 7%면 상당히 괜찮은 성장인데요.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과 함께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분석 자료에서 제시된 아주 심각한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하방 리스크요? 어떤 내용이죠? 만약 앞서 우려했던 상업용 부동산 CRE 관련 대출에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순이익이 30%나 급감하고 주가는 25%에서 3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와, 30% 감소, 30% 폭락.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오늘 발표될 3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나 부정적 베어리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산 상환 해제 효과가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신형 손실 악재가 터질 경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오늘 웰스파고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분석들을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웰스파고는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상위권의 예금 기반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해제된 자산 상한 규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술 투자 노력도 진행 중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전제로 한다면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웰스파고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스캔들로 인한 그 뿌리 깊은 규제 및 평판 리스크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수익, NII는 금리 환경 변화와 또 치열한 예금 경쟁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 상한 규제 해제라는 호재가 실제 얼마만큼의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상업용 부동산, CRE 등 특정 분야에서의 잠재적 신용 위험 악화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회복 스토리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한 주가 하락 위험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웰스파고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웰스파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